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새해 첫 영상인데 오늘 좀 지루한 내용을 가져와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지루한 영상을 많이 볼수록 투자 실력은 향상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기본편 강의 두 번째 시리즈 59가지 금융상품의 2편을 들어가겠습니다. 1편에서 말씀드렸듯이 기본편 두 번째 시리즈인 그 금융상품 시리즈에서는 각각의 상품을 다루고 있는데요. 기본편에서는 어떤 상품들이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들의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고 어떤 시기에 어떤 방법으로 매매하는지는 고급편에서 다룰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복이거든요. 사람은 한 달만 지나도 봤던 것의 대부분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상품들을 한번 쭉 훑고 각 상품들을 잊어버릴 즈음 되었을 때 또다시 훑는 식으로 가겠습니다. 보시다시피 59가지 상품이라지만 크게 나누면 12가지가 있어요. 1편에서 변동성으로 시작을 했는데 조금 덜 했기 때문에 2편에서 선물에 대해서 조금 배우면서 변동성 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융상품 도구함, 변동성의 거의 모든 것 2편. 자, 1편에서는 변동성이 무엇인지, 내재 변동성과 옵션의 개념, 변동성 지수가 무엇인지, 마켓메이커 역할, 왜 손정희 씨가 콜옵션을 매수하면 나스닥의 상승 물량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또 옵션 해지에 대해서 다뤘습니다. 2편에서는 먼저 선물의 기초를 배우고 변동성 지수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변동성 지수 선물의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각종 ETF들과 그 구조적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선물의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을 비롯해서 파생상품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인식은 좋지 않죠. 하도 파생하다 말아먹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왜 선물을 알아야 하느냐? 첫 번째는 선물로밖에 거래할 수 없는 상품들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변동성 지수죠. 변동성 지수 옵션이나 ETF도 있지 않느냐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도 실제로는 선물을 기초 자산으로 구성된 옵션과 ETF입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 말고도 원자재 ETF나 그런 많은 ETF들이 사실은 선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이해해야지, 아니 왜 내가 오일 ETF 샀는데 오일은 10%나 올랐는데 난 2%나 잃었나, 그런 의문을 가지는 일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간단하게라도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죠. 지금 옥수수 수확철까지 6개월이 남았어요. 그러면 옥수수 농사꾼에게는 6개월이 지나서 수확철이 되었을 때 지금보다 가격이 내릴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죠. 반면 옥수수를 사료로 쓰는 목장에서는 수확철 때 가격이 오를지도 모르는 불확실성이 있죠. 그래서 이 둘이 만나서 그냥 현재 가격을 참고해서 거기서 좀 더하든 빼든 해서 그 가격으로 6개월 후에 사고 팔자, 그렇게 미리 약속을 하는 거죠. 그 거래를 선도 거래라고 해요. 미래의 특정한 날짜에 미리 정한 가격으로 매매하기로 한 약속. 근데 이런 거래의 문제점은 무엇일까요? 다음의 시나리오를 살펴보죠. 목동아재랑 농부아재 사이에 선도 거래가 이루어졌어요. 옥수수를 1년 후에 400달러에 매매를 하자 목동아재는 매수하고 농부아재는 옥수수를 팔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1년 후까지는 양측에는 아무런 손익이 발생하지가 않죠. 근데 1년 후가 되었을 때 4,000달러로 가격이 폭등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아재가 그냥 빤스런 하자, 모른 척하고 옆에 동물원에 사료로 팔면 10배니까 그렇게 튀튀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선도 거래의 문제점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만기일이 될 때까지 중간 정산이 없어요. 가격이 400달러에서 1000달러까지 갔다, 그 정도 됐을 때 한번 정산이 이루어지면 목동아재는 1년 후까지 마음 졸이고 있지 않아도 되겠죠. 두 번째 문제는 그렇게 옥수수가 폭등하기 시작할 때 농부아재는 피가 말리겠죠. 이 선도 거래를 손절하고 싶은데 손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금융시장이 없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위의 예처럼 농부아재가 퇴티할 수 있는 신용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거죠. 퇴티 안 하더라도 파산해서 못 준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이 세 가지 문제점을 다 해결해 주는 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자주 거래되는 선도 거래 상품을 규격화해서 매일 정산하며 모든 거래는 거래소를 상대로 이루어져요.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선도거래 상품을 규격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옥수수에도 찰옥수수가 있을 수도 있고 파란 옥수수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양도 제각각이겠죠. 그래서 시카고 상품거래소에 거래되는 옥수수 선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종의 옥수수를 1계약에 5,000바구니,
즉 4만 갤런 이렇게 규격화해서 거래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규격화하면 일종의 시장이 형성되겠죠. 내가 이 계약을 샀는데 만기 전에 청산하고 싶으면 또 다른 시장 참여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 매일 정산한다는 점. 아까 전에 옥수수 가격이 400달러에서 4,000달러까지 가더라도 농부화재와 목동화재 사이에는 1년 만기일 전에는 아무런 금전 교환이 없어요. 그런데 선물은 매일매일 가격 변화만큼 손익이 계산됩니다. 목동화재가 옥수수 선물을 매수하고 농부화재가 옥수수 선물을 매도했다면 가격이 오르는 동안 목동화재의 계좌에는 이익이 불어나고 농부화재의 계좌는 손실이 불어나서 돈을 더 넣으라고 마진콜이 뜨겠죠. 마지막으로 1대1 매칭이 아니고 거래소를 상대로 매매한다는 점. 선도 거래는 농부화재와 목동화재가 각각 반대 포지션을 취했어요. 그런데 선물은 내가 1계약을 매수했을 때 반대편에서 누가 1계약을 매도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중간에 거래소가 그 계약 이행을 보증해 주기 때문이죠. 거래소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인데 거래소는 그걸 보증해 주는 대신 각 당사자들한테 담보를 요구해요. 그게 증거금, 영어로는 마진이라고 하고 그 담보를 예치하고 1계약을 사거나 팔거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내 포지션과 반대로 가서 손실이 계속 나서 담보금이 줄어들면 담보금을 더 넣으라고 그렇게 요청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마진콜입니다. 자, 이 마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죠. 트레이더가 1년 후 만기하는 옥수수 선물을 400달러에 샀어요. 그러면 실제 손익은 1년 후가 되어야지 확정이 되지만 트레이더가 손실이 났을 경우에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거래소는 담보금을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예치해라. 그게 마진이고요. 근데 이 담보금 100달러를 냈는데 옥수수 가격이 250달러로 폭락해서 마이너스 150달러의 손실을 내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요구되는 마진은 우선 각 상품의 변동성에 따라서 계산이 됩니다. 변동성이 큰 상품일수록 많은 마진이 요구되겠죠. 그리고 같은 상품이라도 시기에 따라 마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이 하락한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거래소에서 금 선물의 요구 마진을 올려서 그렇다. 그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선물은 1년 후 만기가 되어서 정산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씩 가격 변동에 따라 정산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담보금 100달러를 냈는데 옥수수 가격이 하락해서 손실이 나면 그 담보금이 다 없어지기 전에 마진콜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마진, 즉 증거금에는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데 개시증거금은 포지션을 처음 진입할 때 요구되는 액수고 유지증거금은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액수입니다. 개시증거금이 당연히 더 크겠죠. 예를 들어서 개시증거금이 100달러고 유지증거금이 50달러예요. 그래서 100달러를 내고 옥수수 1계약을 매매했는데 손실이 50달러를 넘게 되면 증거금이 유지증거금 미만으로 되니까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그 마진콜이 들어오면 추가 입금을 해서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예치금을 맞춰야 돼요. 이 그림을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겠죠? 그러니까 100달러 중에 60달러를 잃어서 40달러 상태면 10달러만 추가로 올리는 게 아니고 60달러를 내서 초기의 개시증거금 수준으로 올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강제 청산 되겠죠? 이 마진에 대해서 왜 설명했냐면 주식 매매할 때는 그 상품이 400달러면 400달러가 있어야 그 상품을 사잖아요. 그 주식을. 그런데 선물을 매매할 때는 400달러를 사는데 그 전체가 아닌 일부 마진만 내면 돼요. 즉,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지금 제가 알기로 옥수수는 13대 1 레버리지 정도 돼요. 2,600만 원어치 사는데 200만 원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건 계속 바뀌는데 이렇게 레버리지를 쓰게 되면 옥수수 가격이 1%만 움직여도 13% 이익이나 손실을 보게 되죠. 7%만 움직이면 거의 100% 수익 내거나 파산하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레버리지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2,600만 원어치 사는데 200만 원만 있어도 된다고 해서 꼭 굳이 200만 원만 넣고 2,600만 원어치를 살 필요가 있나요? 그냥 2,600만 원 넣고 2,600만 원어치 사면 레버리지 안 쓰는 거니까 위험도가 주식이랑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물론 상품 변동성은 좀 다르겠지만 다시 말해서 선물과 파생은 무조건 위험한 것이 아니고 위험할 자유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유라고 해서 마냥 좋은 것이 아니죠. 중학생에게 자유를 주면 흡연과 탈선의 길로 갈 수도 있듯이 자기 절제가 잘 안 되는 초심자가 선물이나 파생을 하게 되면 높은 레버리지를 무리하게 쓰다가 망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물하지 마라, 파생하지 마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런데 종국적으로 이건 도구에 불과한 상품 탓이 아니라 그 도구를 사용하는 사람의 잘못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상품들은 각기 나름의 쓰임새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느냐가 초보에서 중수로 또 중수에서 고수로 넘어갈 수 있는 길이겠죠. 그런데 대다수의 선물 트레이더, 특히 실시간 방송에서 선물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레버리지를 풀로 질러야 자극적이고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줌으로써 부정적인 면만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상품들이 선물이 아니면 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ETF가 활성화되면서 ETF로도 거래를 할 수 있게 된 케이스도 있죠. 그런데 그런 ETF들도 사실은 선물로 구성된 ETF가 많습니다. 원자재나 변동성 지수나 그런 상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선물도 아시고 계셔야 합니다. 아니, 난 어차피 주식만 할 거고 변동성 지수나 원자재에 관심 없는데 왜 다양한 상품을 공부해야 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1편에서 설명드렸듯이 주식에만 투자하시더라도 이러한 다양한 상품들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최소한 인지는 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차차 앞으로의 영상에서 이야기하겠지만 레이 달리오가 이야기하는 장기부채 사이클의 끝이 올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저는 그보다도 미국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앞으로 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10년간의 주식시장은 대격변의 시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 10년처럼 예쁜 우상향이 아닐 거라 생각해요. 그런 대격변의 시기를 지나면서 다양한 금융상품들을 알고 유연한 사고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옥석이 가려지게 되겠죠. 잡설이 길었는데 어쨌든 선물의 기초를 다뤘고 그럼 1편에 이어서 변동성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지수에 대해서는 1편에서 공부했죠. 빅스라는 지수는 앞으로 30일간의 내재 변동성 지수예요. 즉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30일간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옵션 가격에서 추출한 값이죠. 빅스 지수가 높을수록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30일간 주식시장이 많이 변동하겠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S&P 500 지수의 옵션에서 내재 변동성을 계산하는데 옵션 만기는 뭐 매주 혹은 셋째 주 금요일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로부터 30일 이후에 만기하는 옵션이 매일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0일 내재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만기한 옵션들을 가중평균합니다. 30일이 되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변동성 지수는 향후 30일간의 미래 변동성에 대한 시장 지표이고 이건 S&P 500 옵션 가격에서 도출돼요. 그런데 매일 정확히 30일 후에 만기하는 옵션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옵션 만기를 가중평균해서 30일로 맞춥니다. 예를 들어서 15일 남은 옵션과 45일 남은 옵션을 50대 50으로 반반 평균하는 거죠. 그런데 하루가 지나면 각각 14일과 44일이 남으니까 평균이 29일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는 50대 50 가중치에서 하루가 지나면 14일짜리는 적게, 44일짜리는 좀 더 많이 가중치를 줍니다. 그렇게 해서 30일로 맞춰요. 그럼 이 변동성 지수는 어떻게 매매할까요? 지수 자체를 매매할 수는 없죠. 그래서 선물, 옵션 혹은 ETF로 매매합니다. ETF도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결국 선물을 매매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든 선물 시장에는 여러 가지 만기의 선물들이 있습니다. 한 달 후 만기하는 선물이 있고 두 달 후 만기하는 선물이 있고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만기 선물 가격들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이 선물 커브입니다. 이 커브가 우상향하느냐, 다시 말해 만기가 멀수록 선물 가격이 비싸냐 혹은 우하향하느냐는 상품과 시기별로 다릅니다. 변동성 지수의 선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상향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미래의 불확실성을 조금 더 비싸게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위기 상황에서는 이렇게 우하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코로나 사태가 한창이던 3월의 커브인데 이걸 해석하자면 지금 근시일 내로 엄청나게 주식시장이 변동할 것인데 3달, 4달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성이 어쨌든 잦아들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는 모습이죠. 1편에서 보셨듯이 변동성은 하방으로 회귀하는 습성을 가졌으니까요. 엄청나게 심각한 위기가 닥쳤을 때 주가는 뭐 폭락을 하고 한동안 회복을 못할 수는 있지만 변동성 폭락장의 수준으로 유지되려면 그만한 악재가 계속 터져줘야 하는 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변동성 커브를 통해서 시장에 대해서 많은 힌트를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고급편에서 더 자세히 다룰 예정인데 지금은 뭐 이런 커브가 있다고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변동성을 매매하는 또 다른 방법은 ETF인데 결국 ETF도 선물을 이용해서 지수를 매매하거든요. 그래서 변동성을 매수하는 ETF는 변동성 지수 선물을 매수해야 되는데 문제는 선물은 만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ETF 자체적으로 지속적으로 만기에 가까운 선물을 팔고 만기가 먼 선물을 사줘야 돼요. 그런 식으로
리밸런싱을 해주는 거죠. 근데 아까 변동성 지수 커브가 대부분의 날에서 우상향하는 걸 보셨죠. 그렇기 때문에 만기가 가까운 선물은 싸고 만기가 먼 선물은 비싸요. 매일 싼 걸 팔아서 비싼 걸 사니까 손실이 야금야금 나는 거죠. 반대로 인버스 ETF, 그러니까 변동성을 파는 ETF는 반대로 이익이 야금야금 납니다. 그래서 변동성 지수를 롱하는 대표적 ETF는 VXX고 지금은 상장 폐지됐지만 XIB가 쇼스의 대표적 ETF였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XIB는 야금야금 계속 내렸죠. 근데 이게 그래프가 일반적인 그래프가 아니고 로그 비율이에요. 10, 20, 30으로 가는 게 아니고 1, 10, 100, 1000만 이렇게 가는 그래프죠. 그러니까 10년간 얼마나 많이 이게 내렸는지 아시겠죠? 무한히 주식 분할을 해가면서 명맥이 유지되고 있어요. 반면에 XIB는 야금야금 계속 꾸준히 아주 좋은 이익을 내왔죠. 그러다가 2018년에 변동성이 100% 이상 폭등하면서 변동성을 숏하다 보니까 뭐 거의 100% 손실을 입으면서 상장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어쨌든 변동성 ETF는 장기 보유할 것들은 아니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저는 주로 변동성 옵션으로 해지를 해요. 주식 포지션을. 그런데 그걸 하려면 변동성이 변동성 개념을 이해해야 돼서 고급편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편에서는 59가지 상품들을 개괄적 소개를 해드리고 고급편으로 가면 각 상품들을 어떤 식으로 매매에 적용하고 사용하는지를 다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급편의 변동성 파트에서는 변동성 지수와 S&P 500 지수의 차트 분석을 융합하는 법, 변동성 선물 커브를 통해 시장 참여자들의 생각을 읽는 법, 변동성 선물 및 ETF 활용법, 변동성의 변동성 개념, 그리고 변동성 옵션 매매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1, 2편에 걸쳐서 변동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 3편에서는 금에 대해서 다룰 예정입니다. 금을 이해하려면 미국 달러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달러를 기축통화로 만들었으며 왜 앞으로 기축통화 지위를 버릴 수밖에 없는지 다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축통화 부분은 미중 전쟁까지 다뤄야 돼서 아마 골드 파트에서 좀 다루고 환율 파트 가서 더 자세히 다뤄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나서 금과 관련한 다양한 상품들, 수요와 공급, 차트 분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